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저 말로만 들으면 그렇겠거니 하겠지만 막상 그것이 어떤 현실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올해 58세의 여성이에요. 26세 참 좋은 남자를 만나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29이 되던 해 예쁜 딸도 낳았죠. 아들이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시댁 식구들의 듣기 싫은 소리조차도 다 용서될 만큼 딸아이는 저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를 낳은 이후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우리 이제 아기가 생겼으니 더 행복하게 잘 살자. 내가 더 잘할게. 이렇게 예쁜 딸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을 줬어. 정말 사랑해, 여보. 우리 딸, 그리고 당신 위해서 난 뭐든지 다 할 거야. 저도 너무 행복해요. 항상 당신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당신 꼭 닮은 예쁜 아이를 낳게 되니 마음이 벅차고 너무나도 기뻐요. 처음 아이를 낳아 가슴에 품어보던 날, 고개를 가누던 순간 스스로 몸을 뒤집을 줄 알게 되던 찰나 기고 걷고 뛰며 무럭무럭 자라는 딸의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선물과도 같았죠.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저는 다시 직장에 복귀해야만 했고 딸을 집에서 꽤 먼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될 때까지 제 힘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는 점점 생활비가 빠듯했고 딸의 장래를 위해 교육도 잘 시키고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수입이 더 필요했습니다. 양가 부모가 딱히 부유한 형편도 아니었기에 어디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했어요. 그날도 저는 딸아이를 어린이집 통원버스에 태워보내고 직장에 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천사 같은 우리 딸은 어린이집 적응도 잘하고 제가 데리러 가면 항상 웃는 얼굴로 반겨주곤 했죠. 아직 표현이 서툴기는 해도 엄마 아빠라는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자신의 의사 표현도 점차 분명하게 해나가는 딸이 어찌나 자랑스럽고 기특하던지요. 아기가 주는 삶의 행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이더군요. 저는 매번 아이를 볼 때마다 더 좋은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답니다. 직장에 나가느라 하루 종일 돌봐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우선이었던 저는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모처럼 쉬는 날이면 남편과 함께 아이를 안고 나들이를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매 순간 아이를 볼 때마다 지금 보는 아이의 모습이 이 아이의 가장 어린 날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쑥쑥 자라는 딸아이를 보는 모든 순간들이 귀하고 아름다워서 저는 마음이 저릿하고 아이가 조금 더 더디게 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들곤 했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제 삶이 온통 꽃길만 걸어갈 거라 생각했던 것이 과욕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삶의 수많은 날들을 모두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이 아이 하나만큼은 온 힘을 다해 지키고 싶다는 제 바람이 너무나도 커다란 희망사항이었을는지요.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현장학습을 가던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의 첫 소풍 준비를 했어요. 솜씨를 부려 김밥과 주먹밥, 꽃처럼 예쁘게 깎아 입에 넣기 좋게 자른 과일로 도시락을 쌌습니다. 딸아이는 소풍 가는 날이라는 걸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일찌감치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는 제 옆에 와 재롱을 부렸답니다. 작은 입에 쏙 들어가게 만든 작은 김밥을 먹으며 딸아이는 해맑게 웃었어요. 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화장이고 뭐고 출근 준비도 제대로 못한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아이에게 더 많이 신경 써주고 싶었죠. 우리 딸, 오늘 소풍 재미있게 잘 다녀와야 돼. 가서 뭐하고 놀았는지 엄마한테도 잘 알려줘. 알았지? 가서 선생님 잘 따라다니고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 도시락도 같이 나눠 먹고. 네, 엄마.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아준 뒤 어린이집 통원버스에 태워 소풍을 보냈답니다. 노란 버스가 구부러진 길 저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게 제 딸과 저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그렇게 아이를 소풍 보내고 회사로 걸어가던 제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회사로 걸려온 전화에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풍 장소로 향하던 그 노란색 어린이집 통원버스가 중앙선을 넘은 트럭과 정면 충돌했고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더군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서둘러 병원에 가보라는 직장 동료들의 말이 마치 귀가 멀어가는 사람처럼 잘 들리지 않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택시를 탔는지 어떤 생각으로 병원 이름을 말했는지 제대로 기억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병원 영안실 앞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이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이 정신 나간 얼굴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다행히 목숨을 건진 아이들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생사가 엇갈린 부모들 사이에서 저는 자꾸만 영안실이 아닌 응급실 쪽을 쳐다보게 되더군요. 왜 우리 아이가 영안실에 있다고 하는 걸까? 응급실에서 이렇게 아이들 울음소리가 크게 나는데 우리 딸이 저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울고 있을 것만 같은데 뒤늦게 연락을 받고 도착한 남편은 영안실 앞 복도에 주저앉은 채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남편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 보이더군요. 여보, 우리 은영이가 죽었대요. 거짓말이죠? 우리 은영이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의사들이 잘못 착각한 거죠. 저기 은영이 울음소리 들리잖아요. 우리 은영이가 아파서 울고 있잖아요. 여보, 남편은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은 저를 멀거니 쳐다보다가 눈을 들어 영안실 문을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영안실에서 딸의 시신을 확인하고 나온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딸의 모습은 처참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만류로 저는 끝까지 딸의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선택은 현명했던 걸까요? 그 배려가 저를 아직 살아있게 만든 걸까요? 아이의 장례식은 조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어린 영혼의 죽음 앞에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은 실신할 때까지 우시더군요. 세상을 떠나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은영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예쁜 손주 안타까워서 어떡해. 내 손주 딸 살려내라. 이것들아, 내 손주 살려내. 시어머니는 누구에게인지 알 수 없는 분노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시더군요. 저는 차라리 누군가 제 머리채라도 잡고 뒤흔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대신 죽고 딸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죠. 딸이 죽었는데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눈물밖에는 흘릴 수 없는 무능한 제 자신이 저주스러웠습니다. 자식 앞세운 죄인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비참할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태어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저물어버린 작은 꽃봉오리 같은 제 딸의 죽음은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시신을 흘러가는 강물에 뿌려 보내주었습니다. 화장된 아이를 뿌려주는 내내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장례까지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저는 제 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딸을 소풍에 보내느라 준비했던 김밥 재료가 냉장고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설거지에 엎어둔 그릇과 김밥말이가 바싹 마른 채 싱크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딸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며 블록 장난감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딸의 방에는 채 개키지 못한 이부자리와 잠들 때마다 꼭 끌어안고 자던 곰인형이 눈을 번쩍 뜨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걸려있는 세 식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썰렁한 집안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었죠. 세 식구는 마치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얼굴로 액자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에요. 은영이를 그렇게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내 딸이 이렇게 잘못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내가 어리석었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은영이 방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안타까운 얼굴로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당신 잘못이 아니야. 사람마다 다 자기 타고난 운명이 있는 거야. 우리 딸도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떠난 것뿐이야. 어떻게 당신이 죽였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은영이 최선을 다해 키웠잖아. 당신 잘못한 거 없어. 그냥 그건 사고였을 뿐이야. 그냥 사고였다고요? 그럼 아무 죄 없는 우리 은영이 운명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사고를 낸 트럭 기사는 죽지도 않았다잖아요. 그 트럭 기사 대낮에 술까지 먹었다고 하던데 왜 사고를 낸 가해자는 멀쩡하고 우리 착한 은영이가 죽었느냐 말이에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트럭 기사 깜빵에서 나오면 내가 내 손으로 죽이고 말 거라고요. 저는 악다구니를 쓰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저주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사고를 낸 트럭 기사는 운행하기 전 낮술까지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버린 거였고 그 트럭의 정면으로 충돌한 어린이집 통원버스가 전복되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더군요. 사고를 낸 트럭 기사부터 하필이면 규정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행했다는 어린이집 통원버스 기사, 그날 현장 학습을 준비한 어린이집, 그리고 애당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돈을 벌러 나갔던 저 자신,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 남편과 양가 부모님들 모두가 원망스러웠어요.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지만 모두가 의도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모두가 공범 같고 모두가 합심해 제 딸을 죽도록 내버려둔 것만 같았어요. 끝내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5만 가지 신을 전부 다 저주하게 되었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위로하는 동네 전도사님, 시어머니가 다니는 절의 주지스님, 그 사돈의 팔촌까지라도 저는 얼마든지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 세상이 다 싫고 숨만 붙은 채 살아있는 제 자신이 더 싫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남편은 딸의 물건들을 치우려 했지만 저는 온몸으로 막았었어요. 아이가 가지고 놀다 남은 장난감 하나도 치우지 못하게 했죠. 제발 뭐라도 좀 먹어. 이러다 당신까지 큰일 치르겠어. 살아서 뭐해요. 우리 딸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게요. 저는 모든 것이 저를 빼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치가 떨렸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더군요. 남편은 딸아이의 사구제까지 치른 뒤 제일 먼저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꾸역꾸역 아침밥을 먹고 양복을 차려입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딸의 사진만 쳐다보고 있는 저를 애써 외면하며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고 저는 남편의 식사를 차리거나 치울 때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만 조금 먹은 뒤 남은 음식은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딸의 방부터 시작해 집안꼴은 금방이라도 거미줄이 생길 만큼 흉흉해졌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집에 일찍 들어오는 걸 일부러 피하기라도 하듯 귀가 시간이 늦어졌어요. 성실하고 가정적이던 남편도 더 이상 흉가처럼 변해가는 집안 살림과 귀신처럼 마르고 볼품없어지는 저를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더욱 불편해졌어요. 하루는 남편이 저를 붙들고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계속 망가지기만 하면 우리 은영이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해? 은영이가 당신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기뻐할까? 하늘나라에서 은영이가 당신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생각이나 해봤어? 은영이는 천국에 갔다면서요. 전도사님이 그러던데요. 어머님 다니시는 절 스님은 은영이가 극락왕생했다고 하던데요. 다들 그러잖아요. 은영이 좋은 데 갔다고. 그럼 은영이가 좋은 곳에 갔으니까 당신도 그만 은영이를 놔주면 되잖아. 당신이 놔주지 않으면 은영이도 영면 못해.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없다고. 당신은 그게 그렇게 쉬워요?
딸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냐고요. 저는 적개심 가득한 얼굴로 남편을 쏘아보며 독서를 퍼부었어요. 아이 다시 가지면 돼. 은영이처럼 예쁜 아이 다시 갖고 우리도 원래대로 돌아가서 살면 하늘 날아가는 은영이도 기뻐할 거야.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어르고 달랬지만 저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저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남편의 권유로 찾아간 신경정신과에서 저는 만성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방받은 일주일치 약을 한 번에 털어넣은 저는 병원에서 눈을 떴고 남편도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며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고통인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간 뒤 남편이 어느 날 서류를 건네더군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인 것 같아. 우리 그냥 서로 보지 않고 사는 게 각자에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저를 지켜보는 남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죠. 어떤 원망도 희망도 기대도 좌절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눈빛이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이별이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불편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큼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서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신이 나 만나서 많이 고생한 거 알아. 그래서 나도 당신하고 안 좋게 끝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함께 모은 재산을 분할해주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챙겨주었어요. 나는 그냥 당신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 기회가 된다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는 당신 만나서 참 행복하게 잘 살았어. 우리 은영이가 그렇게 안타깝게 먼저 가지만 않았다면 우리 더 행복했겠지. 하지만 이제 다 부질없는 짓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더 미워지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좋게 정리하자. 저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게 들었지만 막상 헤어지는 순간에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제가 꿈꾸는 그 길로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대는 산산조각나고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이 나눠준 재산과 위자료 그리고 마음의 상처뿐이었죠. 저는 이혼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고통 속을 헤매었어요. 다시 직장을 갖는 건 꿈조차 꾸지 못할 노릇이었죠. 저는 혼자서 딸아이의 물건만 가득한 작은 원룸에 틀어박혀 살았어요.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은 친구가 저를 찾아왔죠. 제 모습을 본 친구는 울음부터 왈칵 쏟아내더군요. 미영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아무리 딸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네 인생부터 챙겨야지. 너도 같이 죽을 작정 얘기라도 한 거야? 어쩌려고 그래? 이러다가 너 잘못되면 너희 부모님하고 전 남편은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너만 생각해? 너는 은영이 생각해서 이러는 것 같겠지만 이렇게 인생 허비하는 거 모두한테 피해만 끼치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난 너무 두려워. 세상이 전부 무섭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죽게 내버려둬. 난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이 바보 같은 거사. 네 인생에 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은영이는 부모 사랑 듬뿍 받다가 사고로 이 세상 떠난 거잖아. 너 세상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제대로 보살핌 못 받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부모 잃은 애들도 많고 그런 애들 사랑으로 보살피다 보면 너도 괜찮아지는 순간이 반드시 와. 내가 요즘 자원봉사로 보육원에서 애들 주기적으로 가서 보살피는 일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 얘기 하려고 온 거야.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는 게 인간의 인생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누군가 한 사람에게쯤은 못다한 정성 쏟아보고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한 번 사는 인생, 친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실감하게 되더군요. 저는 속는 셈 치고 주말에 친구를 따라 인근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저렇게 예쁜 아이들을 버린 부모들이 원망스럽고 절로 욕이 나오더군요. 저는 하루라도 제 딸과 더 살아보고 싶었으나 그 기회를 박탈당했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릴 수 있는지 분노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몇 개월 하다 보니 제 상처가 점점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저를 따르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직 제 자신이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생기를 되찾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기특하기도 했고요. 저는 말만 자원봉사이지 실제로는 다른 직원들처럼 매일 출근하게 되었어요. 저에겐 그것만이 살 길이었죠. 보육원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중에는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무리도 있었죠. 어느 날 보육원 뒷마당에 빨래를 널러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보니 아이 서너시서 두 아이를 괴롭히고 있더군요. 야, 너는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너만 보면 짜증난다고. 네가 자꾸 착한 척하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너만 챙기잖아.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너만 불쌍해? 너만 천사야? 왜 우리한테는 인상 쓰면서 너한테만 잘해주는 거냐고. 아이들이 두 아이를 붙들고 머리를 콩콩 쥐어박으면서 험한 말을 쏟아붓더군요. 저는 기겁을 하고 달려갔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누가 다른 사람 괴롭히라고 가르쳤어?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아, 진짜 재수없어. 아줌마는 뭔데 그래요? 우리 선생님도 아니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어른 무서운 것도 몰라? 너희들 정말 이러면 원장님께 다 말씀드린다. 그때 저는 보고 말았어요. 괴롭힘을 당하던 두 아이 중 한 아이가 자기보다 어린 아이를 품에 꼬가는 채 대신 머리를 쥐어박히고 있는 상황을요. 여자아이는 아직 어린 아이를 괴롭히는 무리에게서 그 애를 지켜주려 저항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아이는 바로 서영이었어요. 나이는 11살,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고모 손에 자라다가 여기까지 온 아이였죠. 상처가 컸을 텐데 꿋꿋하게 보육원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였어요. 괴롭히던 무리가 제 눈치를 보며 사라지자 서영이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서영이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아이였죠. 저도 모르게 다른 아이들보다 서영이를 더 신경 쓰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저를 지켜보던 서영이도 1년 정도 지나자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서영이를 챙기면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더 정성을 다하자 저도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러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도 비로소 사회 복귀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나 2년 정도 수입이 없이 보육원 자원봉사만 했던지라 경제력이 심각하게 바닥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눠준 재산과 위자료도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쓰다 보니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포장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자연히 보육원에 가는 발길이 전보다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영이는 저를 자주 보지 못하자 무척 서운해하고 힘들어했어요.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에 가서 서영이를 챙겨주었죠. 눈치 빠른 서영이는 제 상황을 알고 투정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게 더 안쓰러웠죠. 입양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정상 가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격이 미달되어 그럴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경제력이 가장 큰 문제였죠. 저는 서영이를 보는 일요일만 빼고는 공장에서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항상 야근을 도맡아 하다 보니 건강도 많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은 일요일에 서영이를 보러 보육원에 갔다가 그대로 쓰러진 날도 있었어요. 서영이는 제가 쓰러지자 울면서 병원까지 쫓아왔더군요. 눈을 뜨니 서영이가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자 더욱 눈물이 났어요. 저 나중에 커서 꼭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꼭 행복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받은 사랑 다시 돌려드릴 수 있잖아요. 서영이는 말도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저는 죽은 딸 생각과 함께 서영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이 쏟아져 내리더군요. 나중에 커서 성공하겠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뿌듯하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몸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일요일 하루라도 서영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피로가 가셨어요. 서영이는 이제 제 딸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영이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서영아, 그게 진심이니? 네,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저는 서영이를 꼭 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죽은 제 딸이 살아 돌아온 듯 너무나도 기쁘더군요. 그럼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날 엄마라고 생각하렴. 네, 엄마. 그렇게 저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영영 잃었던 딸을 다시 만난 듯 제 마음은 온통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찼지요. 신은 제가 행복한 순간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제가 삶의 기쁨을 만끽하던 어느 날 저에게는 또 다른 불행이 덮쳐오고 말았어요. 평소 치근대던 포장회사 사장이 야근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늘 그렇듯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툭하면 말로 희롱하던 인간이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 나도 잘 알아. 어떻게든 날 꼬셔보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그런 생각 없으니까 추호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면 젊은 여자가 이 늦은 시간에 혼자 공장에서 야근한다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야근 수당 많이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잖아. 안 그래? 사장님, 괜한 소리 마시고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아이들 챙기세요. 저한테 이러실 시간에. 뭐가 어쩌고 어째? 여자들이 싫다고 하는 거 사실은 좋다는 뜻이라고 하던데 내가 그 정도로 모르는 바보인 것 같아? 순간 사장이 저를 와라 끌어안더니 제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겁을 하며 사장을 밀어냈죠. 그러자 사장은 더욱 힘을 주며 저를 끌어안더니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만지려고 했어요. 이거 놔요. 당장 놓으라고요. 저는 격렬하게 저항하다 사장을 온 힘을 다해 밀쳐냈어요. 모멸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저도 모르게 거센 힘이 나오더군요. 그 순간 아! 사장이 포장기계 쪽으로 쓰러지며 머리를 크게 부딪혔는데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김 사장님!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넘어진 사장에게 다가갔어요. 사장은 기절한 듯 미동조차 없었죠. 저는 바로 119를 불렀고 사장은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머리를 세게 부딪혀 뇌출혈이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주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당시 야근하던 직원은 저 하나였고 아무도 현장을 보지 못했기에 제가 당한 성희롱과 그에 대한 저항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폭행치사로 구속됐고 검사는 8년을 구형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선임된 국선 변호사조차 제 말을 제대로 믿어주지 않더군요. 고작 한다는 소리가 증거가 있어야만 성립이 된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김 사장한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왔어요. 그날도 저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밀쳐낸 것 뿐이에요. 제가 죽일 의도로 그러지 않았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박미영 씨 주장이고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목격자가 있어야 돼요.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저는 경황도 없을 뿐더러 차마 서영이한테 진실을 알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통해 제가 모아놓은 돈 1,000만 원과 제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해외에 일하러 나가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어 만날 수가 없으니 이 돈으로 나중에 공부하는데 보태 쓰고 꼭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달라고 말을 전했죠. 그렇게 저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8년 동안 서영이를 생각하며 버텼어요. 8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참으로 눈물과 한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죠. 저는 저의 기구한 인생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던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서영이라는 존재 하나였어요.
매일매일 서영이를 생각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죠. 다시 한번 서영이를 만날 수 있기만을 소원할 뿐이었죠.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출소한 저는 바로 보육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육원은 그 사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당시 관계자들을 수소문해 간신히 보육원에서 일하던 사람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어요. 괴롭히는 무리들의 폭력 속에서 저항하던 서영이는 제가 없어진 뒤 3년 후 가출을 감행했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를 잃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서영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름 말고는 아는 것이 없어 사실상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죠. 저는 다시 정신 나간 여자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제 주변의 인연도 끊어지게 되고 그나마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던 부모님마저 돌아가시자 저는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조차 없게 느껴졌습니다. 고시원을 전전하다 돈이 없어 노숙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2살이 되던 해 저는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춥고 배고픈 노숙자가 된 저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니며 끼니를 해결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 통로에서 노숙을 하던 저는 새벽녘 추위에 떨다 잠이 들었어요. 잠깐 잠이 들었던 사이 누군가 제 옆에 가방 하나를 툭 던지고 달아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곧이어 경찰들이 찾아와 제 짐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제대로 된 짐 하나 없었는데 누군가 던지고 간 가방을 뒤지던 경찰이 혀를 끌끌 차더군요. 이봐요. 소매치기를 했으면 좀 멀리 도망치기라도 하든가. 신고가 들어와서 달려와 봤더니 속 편하게 여기서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조롱 섞인 경찰들의 말에 제 눈은 동그랗게 커졌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지만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은 없었기에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경찰들은 제 말을 무시하고 저를 그대로 잡아갔어요. 경찰서에 끌려가자 저는 예전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생각나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제가 술 취해서 길거리에 잠들어 있거나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의 지갑을 소매치기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경찰들은 노숙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신원을 조회하니 떡하니 나오는 제 살인 전과에 경찰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곧바로 저를 유치장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저는 검찰로 송치됐고 검사실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어요. 예전에 김 사장과의 사건이 떠올라 심장이 조일 듯 고통스러웠죠. 남자 검사는 아니나 다를까 저를 마구 체근하기 시작했어요. 살인 전과를 보더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실소를 금치 못하더군요. 이러고도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할 겁니까? 8년이나 감방에 있다가 나왔으면 이제 그만 새 출발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남자 검사는 저를 자범이라고 부르며 옆에 있던 젊은 여자 검사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전하더군요.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체념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여자가 저의 이름과 나이가 맞는지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갑자기 여자가 말이 없었어요.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여자는 울고 있더군요. 저는 이상하게 낯이 익은 젊은 여자를 바라보았어요. 누굴까? 민서영 검사? 이름을 확인한 뒤 저는 다시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검사실 직원들 모두 펑펑 우는 젊은 여자 서영이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어요. 서영이가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저에게 묻더군요. 제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서영이를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살인 전과에 좀도둑 신분으로 들어와 있는 제가 아는 척을 하면 서영이 앞길에 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서영이는 담당 검사와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결국 단순 절도로 약식 기소되었어요. 제가 검사실에서 나오자 서영이가 저를 따라 나왔어요. 제가 사라질까봐 뒤를 따라 나왔던 것이죠. 왜 이래요? 저는 정말 누구신지 모른다니까요. 엄마, 제가 엄마 찾으려고
얼마나 헤맸는지 아세요? 서영이는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더군요. 더는 저도 모른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어 서영이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제발 어디 가지 말고 저랑 같이 있자고요. 안 돼. 내가 어떻게 네 인생에 걸림돌이 되겠니? 안 된다. 너는 이제 성공한 검사고 나는 그저 추한 노숙자일 뿐이야. 지금 당장 저하고 같이 집으로 가요. 도망갈 생각 마세요. 엄마가 또 도망치면 저 검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엄마 찾으러 다닐 거예요. 서영이는 그러고도 남을 아이였죠. 저는 말없이 서영이를 따라갔어요. 서영이는 제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죠. 서영이의 집은 강남 한가운데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아파트였어요. 그 조그맣던 아이가 성공한 모습을 보니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니 서영이 남편도 있더군요. 드디어 찾게 되었군요. 아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장모님을 찾았는데요. 서영이가 엄마라고 생각하는 분이니 저에게도 장모님입니다. 제가 앞으로 잘 모실 테니 편하게 지내세요. 서영이의 남편은 변호사였어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되었죠. 서영이는 저를 기다리다 너무 힘들어서 보육원에서 도망쳐 나왔고 식당 등을 전전하며 일한 돈으로 숙식을 해결하는 한편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려고 마음먹었었어요. 엄마를 찾아서 편하게 살도록 해드리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죽도록 공부해서 사시에도 붙고 검사가 됐어요. 엄마 인적사항 확인해서 찾기 시작했을 땐 이미 출소하셨다더라고요. 주소지도 없고요. 제가 노숙자가 되었으니 주소지가 남아있을 리가 없었던 거죠. 저는 밤새 서영이를 안고 울다 웃다 하면서 못 나눈 정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저는 서영이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집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서 서영이에게 밥도 차려주었죠.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서영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엄마, 너무 맛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서영이 집에서 반년을 살았을까. 저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순간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참으로 감사했어요. 제가 살아온 슬프고도 억울한 시절 모든 것이 전부 사라지고 오직 좋은 날들만 가득할 것 같았죠. 그렇게 서영이와 함께 산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집안일을 하다가 각혈을 하게 되었어요. 서영이에게 말하지 않고 병원을 찾았을 때 저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폐암 사기. 제 어머니는 폐암으로 아버지는 위암으로 1년을 차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암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직접 겪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죠. 저는 서영이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서영이는 아이를 가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죠. 새 생명이 오면 한 생명이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이죠. 슬픈 것도 한스러울 것도 없는 인생. 서영이가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떠나는 것도 제 삶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더군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이모에게 연락했어요. 이모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냐며 울먹이더군요. 친정엄마 장례식에서 보고 처음 연락하는 저를 야속하다 탓하셨지만 저에 대한 그리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간의 사정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모는 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빨리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날 서영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서영아, 나 일산에 있는 이모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이 집에서는 너한테나 너희 신랑한테나 미안해서 계속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옆에 계셔서 제가 얼마나 좋은데요. 저 이제 아기도 생겼는데 엄마가 저 돌봐주셔야죠. 저 엄마가 해준 음식 아니면 입덧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실은 우리 이모가 몸이 많이 아프신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내 이모를 완전히 외면할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저는 건강하기 짝이 없는 이모를 환자로 만들고 나서야 서영이를 설득할 수 있었어요. 서영이는 못내 서운해하면서도 아픈 이모를 돌봐드리러 가야 한다는 제 사정을 수긍하는 눈치였죠. 저는 이모에게 가자마자 제가 암이라는 소식을 알렸어요. 이모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너무나도 미안했지만 이모는 하나뿐인 피부치가 암까지 걸렸다는 말에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저는 이모에게 서영이 이야기를 해준 뒤 절대 제가 암이라는 걸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모도 그런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죠. 서영이에게는 자주 연락이 왔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오기도 했어요. 저는 서영이에게 말했어요. 나 실은 법조계 사람들이 불편해. 너희 집안은 모두 그쪽 아니니? 너희 시아버지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고 네 신랑도 변호사고 무엇보다 너희는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사는 모습에 비참함도 느낀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이모님이 아프다는 것도 다 핑계였어요? 저를 떠나기 위한? 제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애쓴 거 엄마 만나서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한 동기에서 그랬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잖니. 서영이 너와 너희 가족들 보면서 내가 자꾸 낮아지는 느낌이야. 거기다 나는 전과자고. 그러니 우리 이제 서로 그만 보자. 저는 마음에도 없는 모진 소리를 하며 서영이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서영이의 울음에 저도 목이 메어왔지만 이 방법이 최선이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냥 이렇게 서로의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죠. 저는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심정이란 참으로 복잡 미묘한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었죠. 의사는 아무리 길어도 1년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 시간마저 하루하루 너무나도 애틋하게만 느껴집니다. 진통제에 취해 잠들었다가 잠깐 눈을 떴을 때 서영이가 와 있었어요. 저는 놀랐지만 서영이는 담담한 얼굴로 저를 지켜보고 있더군요. 제 손을 꼭 잡은 서영이가 천천히 입을 뗐어요. 엄마, 정신 잃을 때마다 저 많이 찾았다고 이모가 그러시던데요? 왜 저한테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프시다는 거 그냥 말씀하셨더라면 이렇게 방치되기 전에 제가 더 손쓸 수 있었잖아요. 너한테 마음의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엄마 마음도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행복하게 사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가 않았던 내 마음도 조금은 헤아려 주렴. 엄마 교도소 다녀오신 거 사건 기록 다 샅샅이 찾아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억울한 인생 살아왔는지 다 알아요. 그런 거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제 친엄마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깊이 사랑하는 마음, 전부 진심이에요. 서영이는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간절한 눈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서영이가 다 듣지 못한 저의 인생을 들려주고자 이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저는 이제 곧 떠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서영이가 많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제 딸, 제가 먼저 보낸 우리 은영이도 볼 수 있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두 번째 딸 서영이 훌륭하게 커주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내 죽음에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으면 해요. 다음 생에 있다면 그땐 진짜 엄마와 딸로 만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그땐 아마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엄마였다는 걸 사랑하는 제 딸 은영이와 서영이가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굴곡진 삶을 살아오신 사연자님 평안하시길 바라며 오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